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자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특이하게 3개의 수도가 있는데 입법 수도 케이프타운, 사법 수도 블룸폰테인, 행정 수도는 프리토리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 수도 프리토리아 안에 위치한 대통령의 관저 유니온 빌딩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넬슨 만델라의 숨결이 살아있는 유니온 빌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궁?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리한 위치가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들이 발굴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았던 바로 그곳. 지금은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안에 유니온 빌딩으로 오늘은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유니온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사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내 주실 안창모 교수님, 그리고 정치사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이인복 교수님,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서 유니온 빌딩이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네, 그 유니온 빌딩은 넬슨 만델라의 빌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넬슨 만델라 없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건물이죠.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 빌딩은 실제 지어진 계기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남아프리카의 오랜 수건이었던 인종차별과 갈등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취임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 아하. 그러면서 이곳이 만델라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함으로써 오늘의 대통령 관저가 된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징적인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안창모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유니온 빌딩 같은 경우에는 넬슨 만델라가 취임을 할 때 당시에 굉장히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의 그런 연설을 했던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뭐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진다던가 하던 정치의 중심에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50년대에 인종차별 정책이라고 하는 아르파르타이트 정책에 대항하는 그런 대규모의 여성 시위 같은 것이 발생하기도 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건축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축 양식은 어떻고, 유니온 빌딩, 그리고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실 그 유니온 빌딩은 그 영국이 워낙 전 세계에 이제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다양한 곳에서 영국 건축가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 허버트 베이커라고 하는 건축가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나 인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활동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민지에 건설된 그런 신고전주의 건물 스타일로 많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건물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건물은 가운데에 약간 반원형의 중심 공간을 갖고 있고요. 이 공간의 끝에서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양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둘로 갈라진 두 사람들, 두 인종들을 하나로 합치는 그러한 연대 또는 통합의 상징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끝에서 모여서 둥그렇게 반원을 그리고 있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이 1913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런 인종차별의 어떤 통합이나 화합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미리 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네덜란드 출신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보호인들, 그다음에 영국인들, 이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이 통합적 의미가 훨씬 강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의미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역할에 의해서
치환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의 그 풍성한 의미가 더 씌워지게 된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건물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서양인 중심의 그 건축물이었고 건축 네. 양식도 서양에서 아주 보편화된. 그러니까 아프리카 건축 양식과는 무관한 예. 유럽의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던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이 유니온 빌딩이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요.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현재 정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기본적인 정치 형태, 정부 형태를 생각해 본다면은 내각 책임제를 가미한 대통령 중심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통령이 국가와 정부의 수반 역할을 모두 하는 어떻게 보면 영국 총리제와 비슷한데 명칭은 대통령인 그런 네.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 기본적인 정치의 선거제도를 생각해 보면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한 400명 정도의 하원 의원들을 먼저 선출하게 되는데요. 하원 의원들이 그 이후에 그 선출된 의원 중에 한 명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그런 간접 선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사실 남아공 외에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보츠와나나 또 다른 곳의 마샬 제도 아. 이렇게 조금 제한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조금 흔치 않은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만 있다라고 할 만큼 조금 드물다. 조금 과거 영연방 제도 중에 일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듣기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드물게 쿠데타가 없는 나라다. 네,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던데요. 네. 예,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만큼 이제 평화롭게 그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일 텐데 네. 그것의 중심에 사실 그 남아프리카의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1915년에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몰아서 처벌하는 그런 법이 시행됐을 때 네. 거기에 아주 분연히 일어나서 반대의 기치를 내건 것도 남아프리카의 여성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난 그 중심적인 공간이 바로 유니온 빌딩이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1956년에 그 사실은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인종차별 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법이었던 통행증법이라고 해야 될까? 영어로 패스로라고 하는 그 법에 대해서 분연히 반대 의견을 내세운 것도 아프리카 여성들이었는데 예. 그 2만 명의 여성들이 바로 이 유니온 빌딩을 향해서 그 반대 시위를 벌였던 거죠. 네, 평화 시위로. 그렇죠. 평화시기죠. 평화시기고 그러한 성과들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갈등을 극복하고 인종차별을 해소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라고 보면은 바로 이 건물 유니온 빌딩의 그 의미는 우리 남아프리카의 그 현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니온 빌딩과 넬슨 만델라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짝을 이루어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초의 평등 선거, 성인 누구나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최초의 평등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선거 제도를 보게 되면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94년도에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지금 채택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정당에서 먼저 그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될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작성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시민들은 투표를 할 때 정당별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 정당별의 득표수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만 18세 이상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또 2019년도 이후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유사하게 나이도 이제 19세 비슷하죠. 그리고 재외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선거제도인데요. 예. 이게 항상 이랬던 건 아니고요. 만델라 대통령 이전의 선거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안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 정책이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94년도 이전에는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한국이랑 유사하게 이 소선거제에서 다수 득표를 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그런 선거제도를 따르고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서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별로 좀 차이가 있었긴 하지만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만 참여를 할 수 있다가 네.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성인 백인 여성
그 다음에는 일부 조금씩 비백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긴 하지만 좀 어려운 어떤 뭐 선거 관련된 혹은 시민 지식 관련된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준다던가 예. 하는 식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제한을 많이 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합류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에요? 마지막으로 합류한 그룹은 역시 다수를 차지하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흑인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다수인 흑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선거제도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처음으로 모든 성인이 참가할 수 있는 선거가 된 것. 그리고 그때 당선된 대통령이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남아공에는 수도가 3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굉장히 독특한 얘기죠. 우리처럼 그 행정복합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에는 원도심 있는 쪽에 그 행정의 중심이 있고, 여의도에 그 입법기관인 국회가 있고, 예. 강남에는 사법기관인 이제 그 법원이 법원이 있고. 있는데, 이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세 개의 삼권 분립의 세 기관이 세 개의 도시에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넬슨 만델라가 있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은 예. 당연히 그것은 행정 수도겠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입법의 수도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들어봤을 텐데 케이프타운. 이게 바로 케이프타운이 입법의 수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블룸폰테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는 거기 사법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법 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가 3이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개의 수도에 민주체를 구성하는 세 개의 기관이 각기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3개의 수도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프리토리아, 입법수도 케이프타운, 사법수도 블룸폰테인.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개의 수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1910년 남아프리카 연방을 결성할 때 4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탈 식민지의 수도 피터마리츠버그를 제외한 3개국 수도의 3부기관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트란스발의 수도 프리토리아의 행정, 오렌지 자유국 수도 블룸폰테인의 사법, 케이프 식민지 수도 케이프타운의 입법 수도로 나눈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니온 빌딩, 넬슨 만델라 함께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약 남아공에 간다, 유니온 빌딩을 방문한다라고 한다면 대중에게 이렇게 쉽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유니온 빌딩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그 프리토리아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그 민주화의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시가지를 조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유니온 빌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시가지를 조망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겠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멀어서 먼 나라여서. 쉽게 갈 수 없죠. 근데 그쵸. 만약에 가셨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가신 김에 예. 그 자리에서 시가지만 내려다보지 마시고 사실 고개를 들어서 한 동북쪽을 향해서 쭉 시선을 돌리면은 동북쪽. 그게 아마 어떻게 우리나라를 되나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남아프리카와 우리가 예. 물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룩한 민주화의 도전에서 남아프리카와 우리는 사실은
상당 부분 서로 격려해주고 의지가 되는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민주화, 특히 넬슨 만델라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렇죠. 서로 간에 힘이 됐고. 예, 예. 그 역사를 조금 더 넘어가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을 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우리한테 군인을 보내줬습니다. 아,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네, 공군을 보내줬고요. 예. 그래서 그 공군을 보내줬기 아니, 그 때문에 멀리서, 그 시대에. 그럼요. 그러니까 유엔군의 일원으로 왔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예, 막 37명 분들이 실종되어 사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표지석 같은 것도 예. 바로 이 유니언 빌딩 근처의 공원에 마련이 되어 있고 충원탑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 돌아가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군인 중에 11분 정도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땅으로 아,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엔군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이 장소가 굉장히 멀지만 우리의 현대에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과 거의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장소를 보면은 좀 더 멀리 먼 것이 좀 더 가깝게 네. 우리의 현대사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우리 6.25 전에 참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성큼 이제 거리감이 좁혀지는데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아주 멀고도 먼 이렇게만 인식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생각해 보면 아,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다. 예,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6.25 전 당시에 유엔군으로 묶여서 정말 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지원하러 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줬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 안에 남아공도 있었군요.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 기억이 났는데요. 그 아프리카가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저희를 지원하러 왔었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른 나라로 생각해 보면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에서도 사실 우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먼 곳까지 와주었었죠. 네.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서울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 운전하고 오다 보면은 안성쯤 지나면서 거기에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기리는 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남아공에 직접 방문해 보시지 못하더라도 그런 곳에 방문해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눈길을 줄 수 네, 있으면 네. 좋겠네요. 네. 이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언덕배기에 유니온 빌딩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운 거죠? 네, 그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관저에서 공무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관람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람객들이 도시를 내려다보는 이런 멋진 테라스 정원이 갖춰져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 가족 단위로 나와서 뭐 피크닉을 한다던가 다양하게 콘서트나 행사가 열린다던가 예. 또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나와서 웨딩 촬영도 많이 하고요. 아, 웨딩 촬영 명소면은 일단 예쁘다는 게 검증된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평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렇게 현재 여러 가지 여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의미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죠. 가서 보시게 되면은 독립 이후의 첫 수상이었던 루이스 보타 혹은 지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던 민주제하의 첫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동상 같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남아공의 주요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소개들을 다양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거길 방문하면 또 우리가 역사를 좀 더 배울 수가 있겠군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마크 유니온 빌딩이 이 역사적으로 가지는 의미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그 인종차별과 갈등을 극복하고 네. 민주화를 일궈낸 거의 성지와 같은 것, 그것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그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뭐 아마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찾기 힘든, 물론 우리나라는 거기에 견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러한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유니언 빌딩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주화 이전에 남아프리카 연방 시절의 정부 건물로도 먼저 처음에 사용이 됐었던 것을 민주화를 거치면서 지금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거나 이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민주주의의 가치라던가 또 화해와 협력, 공생의 가치 같은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유니온 빌딩인가 봐요. 화합, 연합. 네, 드디어 그 이름이 본연의 가치를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두 분으로부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세계 정상의 집, 여기가 어디이궁?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니온 빌딩에 다녀왔습니다. 그 유니온이라는 그 이름, 그 빛이 앞으로도 쭉 빛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세계 정상의 집, 또 특별한 곳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